네, 지금부터 107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포함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취득가액만 원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뭐다?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도 원가에다가 포함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부동산은 당연히 재고자산이겠죠. 자, 얘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취득세가 있다면 당연히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하용료가 있는데 수입도 매입이죠. 그러면 수입도 매입, 즉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 시에 들어간 하용료 같은 비용들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쵸? 3번,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이거는 뭐다? 취득과 관련이 없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가전제품을 잘 팔려고 홍보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라 판매죠, 판매. 그럼 판매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판매비예요, 판매비. 그럼 판매비 중에서도 광고 선전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광고 선전비는 그냥 비용이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4번, 제품을 제조, 즉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원가. 당연하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당연히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작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박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개가 총 3가지의 분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 한국이 자기 주식이 뭐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을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하게 되면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그럼 이 자기 주식 300주를 어떻게 했다? 주당 600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분개예요. 이게 바로 뭐죠? 취득 시의 분개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취득하여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을 하고, 자, 매각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팔았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분개예요. 나머지 100주는 어떻게 했다? 소각을 하였답니다. 이게 세 번째 분개인데 이 안에 있는 거래는 총 3가지의 거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 3가지의 거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분개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분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머지 100주를 소각했다는데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이론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요. 자, 우리 감자 기억나시죠? 이거는 감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감자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만원만큼의 자본금, 즉 액면가 10만원만큼의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 소각해서 감자를 하려고 해요. 감자를 하려면 주주한테 돈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와가지고 그 주식을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매입 소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각하다 이 말 나오면은요, 무조건 차변은 뭐다? 액면가 자본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액면가 10만원짜리가 사라졌는데 주주한테 이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돈은 얼마를 줬다? 12만원 줬다는 얘기죠. 왜? 지금 우리 회사의 주가가 12만원이겠지. 그쵸? 그러면은 액면가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우리 회사는 2만원만큼 손해주고, 즉 손해보고 주식을 소각한 거죠. 그래서 차변은 뭐가 된다? 감자 차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의 분개는 이런 분개인데 실제로 이 분개는요, 그냥 학습의 목적 또는 뭐다? 시험의 목적으로 나오는 분개이지 실무에서는요, 이런 분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회의를 해가지고 주식을 일단 미리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 주식을 소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텀이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주식을 돈 주고 사가지고 태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실무적으로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자, 주식을 먼저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주에게 돈을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주식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구입을 하게 되면 차변에 뭐다? 얘를 자기 주식으로 분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왔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분개해 놨다가 이제 날짜가 잡혀가지고 드디어 감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주식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은 대변의 주식이 태워지면서, 즉 소각되면서 사라지고, 이때 비로소 뭐다? 이 주식만큼의 액면가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10만원만큼의 액면가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결국 12만원치의 자기 주식을 태웠으니까 2만원만큼 손해본 거죠? 그럼 차별이 뭐가 된다? 감자 차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주식을 매입 소각하게 되면은요, 매입하는 요 시점하고 소각하는 시점, 매입하는 시점과 소각하는 시점에 뭐가 있다? 약간의 텀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텀이 있기 때문에 이 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감자할 때 이 분계가 맞는 거죠. 근데 이 분계는 뭐다?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나오는 분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정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다? 여기 있는 이 자기주식 두 개를 이렇게 상기하게 되면은요, 이 분계나 위에 있는 분계나 다를 바 없어요. 단지 그냥 자기주식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요 중간 과정에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한국은 자기주식 300주, 액면가 500원인데 액면가는 자본금에서만 쓰는 거지 자기주식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당 600원에 취득했다. 600원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36에 18이니까 18만원만큼 자기주식 들어오고 대변에 돈을 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에 관한 분계예요. 그쵸? 근데 자기주식을 다시 어떻게 한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다? 300주에서 200주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냥 팔았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에? 5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00주 500원이면 얼마? 10만원이죠. 그러면 10만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은 10만원 들어오겠지. 1번. 이해되겠죠? 근데 자기주식은 팔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대변에 자기주식 나가겠죠. 이게 2번인데 왜 12만원일까? 200주를, 맞죠? 처음에 구입할 때는 600원에 구입했으니까 장부가 600원을 곱한 얼마? 2, 6, 12. 12만원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12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얼마? 2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처분 시에 분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우리 간단하게 자본 항목에 대해서 분류를 좀 파괴해 볼 건데, 참고로 자기 주식은 뭐죠? 이건 자본 조정이죠. 맞죠?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뭐죠? 얘는 손실이니까 자본거래 이익인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거래 손실인 얘도 뭐다? 자본 조정 항목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은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 드디어 남아있는 100주는 소각을 했다는 얘기죠. 뭐 했다는 얘기죠? 예, 감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소각하면은요, 무조건 감자예요. 차변에 뭐다? 자본금이라고 한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쵸? 이게 1번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예요? 100주를 소각했죠? 근데 이 100주는 자본금이 감소하잖아요. 자본금은 항상 뭐다? 액면가예요, 액면가.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 500원이 사라지는 거죠. 5만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자기 주식이 사라지죠. 태웠으니까. 그쵸? 그래서 쌤이 방금 이 분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자기 주식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된다? 대변에 사라지는 거죠. 6만원. 왜? 600원짜리가 100주니까 6만원이지.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5만원만큼 감자하기 위해서 6만원치의 주식을 태웠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만원이 손해죠. 감자 차손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맞나요? 그렇죠? 얘는 그냥 자본금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 사용된 이제 항목들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인데, 결국 뭐가 있죠? 자본금하고 거의 뭐 자본 조정만 현재 눈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 조정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분개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번 107회 전산세무 2급이 상당히 이론이 있잖아요.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상당히 높아요.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3년도 매도강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쌤이 이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원래 이 문제는요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먼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단순하게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지, 얘가 만약에 추후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분계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아마 학생들 거의 못 풀걸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그 내용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쉽게 푸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분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그 분계 내용을 지금부터 화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1일 날부터 분계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이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 자, 이걸 왜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강증권 평가 이익, 얘는 자본거래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매도강증권은요 처분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가 손익과 누구하고 처분 손익을 서로 상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이 총액으로 상계하는 게 아니라 처분 비율만큼 상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보다 좀 생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얘는 지금 운이 좋아서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은 만약에 이런 내용이 분계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거의 전산세무 1급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의 분계인데 이런 분계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분계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쉬워요. 3월 1일 매도강증권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했죠.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700에 취득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22년도 3월 1일 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차변에 들어온다 매도강증권 자산의 증가 700만원, 대변에 현금 700을 주었겠죠. 이건 쉽죠. 그리고 나서 자 12월 말 날에 매도강증권 1000주에 대해서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했는데 그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이익이 200만원만큼으로 인식되었답니다. 그러면 평가이익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차변은 뭐다? 매도강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200이. 이걸 대변에 뭘로? 매도강증권 평가이익으로 200을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이익은 뭐죠? 자본의 증가로 보는 거죠. 자, 즉 자본에 대한 이제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자본이익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자본 손실과 서로 상계한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상계하고,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과 상계하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상계하잖아요. 알고 있죠? 그쵸?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계했다? 총액 방식으로 상계를 했지만은 얘는요 비율 방식으로 상계하는 거예요. 그럼 비율 방식으로 상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 여기에 3월 1일 걸 봐야 돼요. 자 23년도 3월 1일 날 매도강증권을 100주만큼을 팔았다는 얘기죠. 얼마에?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를 좀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현재 매도강증권의 본전이 얼마인지, 즉 장부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할 때는 이제 이 매도강증권의 한 장당 단가가 바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7,000원이지만 지금은 7,000원이 아니에요. 왜? 평가하는 과정에서 200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700에서 200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900만원만큼의 매도강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1000주니까. 그쵸? 그러면은 900만원에서 어떻게 한다? 1000주를 나누어 가지고 새로운 장부의 가액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장부 가액은 얼마가 된다? 900 나누기 1000주에서 9,000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7,000원짜리가 아니라 9,000원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장당 9,000원짜리를 어떻게 했다? 6,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 100주. 그러면은 자 분개합니다. 먼저 23년도
일단 100주를 6천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60만원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의 현금이 얼마? 60만원 들어왔어요. 근데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은 얼마나 나갈까? 당연히 100주를 팔았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장부의 가격이 얼마예요? 7천원이 아니죠. 지금 9천원으로 바뀌었잖아요. 평가해가지고 이익이 나는 바람에 매도하는 증권의 이 장부가액은 한 장당 9천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100주를 9천원에 곱하면 얼마? 90만원이니까 90만원치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즉 90만원짜리를 60만원에 팔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쌤,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결국 90만원짜리를 60만원에 팔았으니까 빼니까 얼마? 30만원만큼이 그러면 처분 손실 아닙니까? 그쵸? 30만원이 처분 손실이 아니에요. 우선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매도한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원 사라지고 그럼 여기 나머지 얼마? 10만원 모자라죠? 이 10만원이 매도한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다? 거의 뭐 멘붕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쵸? 근데 이건 알고 있죠. 여기 있는 평가이익은 결국 뭐다? 처분을 통해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그것까지 모르면은 이 문제는 포기해야죠. 기본 강의에서도 이게 있고 또 기출문제 지금까지 이게 나왔으니까. 그쵸? 그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평가이익이 200이 있는데 왜 여기서 20만원만큼만 이렇게 사라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 우리 문제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보세요. 처음에 1000주를 구입했지만은 지금 처분할 때는 100주를 처분했잖아요. 그쵸? 근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누구에 대해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항상 뭐다? 처분 시에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되겠지만은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될 때 어떻게 한다? 그 처분 비율만큼만 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평가이익이 200만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산식을 적어 드릴게요. 그럼 곱하기 전체 몇 주가 있었어요? 1000주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몇 주? 100주만 팔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200만원 곱하기 1000주 분의 100주 얼마예요? 20만원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100주가 팔리기 때문에 100주에 대한 평가 이익이 얼마이다? 20만원이니까 20만원만큼만 차변에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 이 10만원만큼은 이제 뭐가 된다? 100주에 대한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이익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쌤 여기에 30만원만큼을 다 그냥 메꾸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논리는 다른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나중에 처분하잖아요. 처분할 때 뭐다? 만약에 1000주 전체를 다 팔았다면은요, 그때는 200을 깔끔하게 다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한 그 비율만큼만 이렇게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처분한 비율만큼을 계산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200만원에서 1000주분의 100주니까 20만원만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구한 금액을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가 손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거 분개하라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뭐 거의 다 틀릴걸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본 강의에서 배운 적도 거의 없고요. 그쵸?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출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분개를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제 다 틀릴 거예요.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자, 쌤이 이렇게 분개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혹시나 이 분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 이거 가져가기 싫다 그런 분들은 10초 만에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이 평가는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100주를 팔았죠. 그럼 100주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7,000원짜리를 취득했는데 6,000원에 팔았으니까 7,000원이 6,000원 되었네. 1,000원 떨어졌죠. 마이너스 1,000원. 그래서 10만원이 답이에요. 그럼 쌤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면은 시간 이렇게 길게 안 잡아먹고 그냥 다음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시간은 길었지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이죠. 줄여서 뭐 대충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원래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뭐 때문에 설정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의도한 목적대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의도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충당부채는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 개념은 우리가 시험을 칠 때마다 항상 설명해 드렸고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돈을 마련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미래에 나중에 우리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사장님 왜? 저 그만둘래요.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퇴직금 줘야 돼요. 그래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매년마다 결산 시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식 요건이 존재를 하는 건데, 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이 있겠죠. 그 예상되는 지출액의 무슨 가치? 12월 말날 결산 시점에 현재의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에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중에 직원이 와서 퇴사하겠습니다. 퇴직금 주세요. 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추정치는 당연히 뭐다? 미래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23년도 12월 말날 순양은 영업부가 사용하던 승합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800만원에 처분했고요.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의 중개수수료 15만원 빼고, 그쵸? 785만원만큼을 지급받았습니다. 결국은 785만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처분한 승합자동차 관련 자료로 아래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분개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 회사가 순양이죠. 네, 순양그룹이에요. 진양철 회장 맞습니까? 네. 5대. 자, 복잡한 얘기고요. 자, 아무튼 우리 순양이 자동차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일단은 뭐다? 차량 운반부가 나가겠죠. 그쵸? 자, 얼마가 나갑니까? 얘는 무조건 취득 원가가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게 1,500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1,5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뭐가 사라진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취득했다고요? 2022년도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은 작년에 취득을 한 거니까 초에 1년 동안 가치가 떨어졌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정액법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럼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에서 나누기 내용 연수를 하면 되는데, 잔존가액은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취득가액 1,500에서 5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5, 35니까 1년에 얼마?
300만 원치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취득은 작년도 초에 했으니까 결국은 12달 전체를 다 썼으니까 작년에 300만 원만큼이 가치가 떨어졌겠죠. 근데 이번 연도에 12월 말날에 처분했으니까 그럼 이번 연도 23년도에도 12개월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300이 몇 번? 2번 떨어졌겠죠. 그러면 전체 얼마? 600만 원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누계액이 600만 원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럼 결국 이 자동차는 얼마짜리입니까? 1500짜리가 아니에요. 가치가 600이 떨어졌기 때문에 300만 원이 2번, 그쵸? 얼마? 900만 원만큼이 이제 장부의 가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모터도 얼마를요? 900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900을. 그쵸? 근데 얼마에 팔았다? 수수료 15만 원 차감한 후에 얼마? 785만 원만큼 받았다 그 얘기죠. 결국은 수수료는요, 차감한 금액이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얘를 빼고 뭐다? 785에 팔았으니까, 그쵸?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800을 받았지만 왜? 15만 원을 뺐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800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수료 15만 원만큼을 빼고 돈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785만 원을 판 거죠. 수수료만 아니었으면 여기는 800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처분 가액에서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785만 원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만큼이 판 거죠. 그럼 여러분들 900만 원에서 785만 원 빼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예요? 115만 원이죠? 그쵸? 그럼 115만 원이 여기에 모자란 게 아니구나. 여기 모자라다. 그쵸? 죄송합니다. 여기 모자라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결국은 900만 원짜리를 785만 원에 팔았으니까 115만 원만큼 차액이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개하시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분개로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부터는 원가 회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왜 원가 회계에서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공가가 오고 만들어버리면 이제 제품이죠. 제품은 다른 말로 단기제품 제공가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다른 말로는 완성품이죠. 자, 아무튼 기초의 제공품에서 단기총 제공가를 더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버리면 단기제품 제공가 제품이고 덜 만들어진 거는 기말 제공품이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제품은 다시 제품 계정 차변에 오죠. 그쵸? 그럼 차변에 오면서 여기 있는 제공품에서도 여기 있는 제품에서도 결국 뭐다? 제품의 금액은 둘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금액이니까. 자, 그래서 제품 계정은 차변에 기초제품, 제품이 오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기말 제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쌤이 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공품 계정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죠? 얘는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을 서류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뭐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1급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전기분 원가 명세서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아무튼 얘는 제공품 계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제품은요. 제품 매출원가가 나중에는 뭐다?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우리 손익계산서는 항상 뭐예요? 처음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에너지 환이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뺀 순매출액이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뭐다? 매출원가를 빼죠.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뺄 때 무슨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보세요. 이 문제가 만약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얘네들이 되겠죠. 맞죠? 근데 얘는 뭐다?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제품 계정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고르면 되는 거죠?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리고 제품이죠. 근데 보니까 기초제품은 없어요. 맞죠? 매출원가도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매출원가도. 자, 매출원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말제품도 안 나와 있죠?
그럼 한 개 남은 건 누구죠? 제품이죠? 이 제품이 원래 명칭이 뭐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재료 사용액은 여기 있는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조 간접원가는 여기 있는 제조원자비, 기마제공품은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4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얘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결국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결국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둘 다 확인이 가능한 항목이죠. 그쵸? 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으시면 좋은 겁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원가액의 시간 때 있잖아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 그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 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변동비를 의미하는 건데, 변동비는 일단 조업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전체 원가, 총 원가도 이렇게 우로 증가하죠. 그쵸? 하지만 변동비는 단가는 뭐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반대로 변동비는 조업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0에 가까운 거죠. 그럼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총 원가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총 원가는 항상 조업도와 이렇게 뭐다?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단가는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예요. 자, 반대로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던 감소하던 전체 원가는 무조건 일정하죠? 하지만 단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내려오고요. 맞죠? 조업도가 감소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업도,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원가가 단가였죠. 그럼 단가는 뭐라고요? 일정하다니까요. 증가하지 않아요.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감소하면 전체 변동원가도 감소한다. 당연하죠. 변동비는 총 원가와 조업도, 즉 생산량이 항상 같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즉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3번,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이다.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에다가, 즉 단가에다가 조업도를 곱하여 총 변동원가를 계산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라고 하는 과자 만들어요. 그러면 새우깡이 한 봉지 만들려면은요, 새우가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그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새우 한 마리의 100원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변동이 없는 이 단가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 새우깡의 봉지의 개수를 곱하면요, 총 변동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새우깡 100봉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새우가 10,000원치가 필요한 거고요. 새우깡을 200봉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20,000원치가 필요한 거고요. 새우깡을 300봉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30,000원만큼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가는 일정하지만 생산량에 의해 가지고 전체 원가가 변할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항상 쌤이 기본 강의 때 필기해드렸던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해를 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참고로 개별원가 계산은 주로 누가 사용하고 있다? 조선,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그쵸? 기계공업. 자, 이렇게 제품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쵸? 크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지 못하고 주문이나 소량으로 생산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주문하는 그 제품들의 어떤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서로 다르더란 얘기예요. 왜? 일단 비싸니까 대량 생산 안 되고요.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야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품질이나 규격이나 성능이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제품이 항상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종류는 2개 이상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직접비,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간접비를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종합은 크기가 작으니까 대량 생산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나 규격 성능이 서로 같고요. 그쵸? 제품 종류는 한 개를 연속적으로, 그쵸? 풀타임으로 그냥 돌리는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품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 한 가지에 모든 원가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거진다 직접비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정에 이제 초기에 보통 들어가는 전량 투입 때는 그런 이제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다 점점 만들면서 투입되는 가공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제품의 단가를 구하려면은 이제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체 원가를 구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런 내용들을 쌤이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얘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말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옳은 게 뭐냐 묻고 있으니까, 자, 1번부터 볼 건데,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틀렸고요. 두 번째,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게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확신되는 게 있으면은요, 찍고 바로 다음 문제 풀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3번도 볼게요.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한다. 즉, 주문 생산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 얘기하는 거고요. 4번. 제조원자분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온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개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결국 직접 노비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제공품 계정 예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은 원가 회계를 배울 때, 즉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공품 계정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얘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볼 건데, 제공품 계정은 차변에 기초의 제공품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총 제공가가 있고,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그리고 기마 제공품. 자, 기억나죠? 근데 그 중에서 단기총 제공가라고 하는 이 항목에 속하는 직접 노업이 얘 있잖아요. 얘가 얼마냐 지금 현재 이거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쵸? 근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단기총 제공가가 전체 얼마? 80만원 나와 있죠. 근데 이 80만원은 누구의 합이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이 제조원자비 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80만원에서 누구? 직접 재료비와 제조원자비 이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빼면은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재료비와 제조원자비, 자, 이 두 개를 꼭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제조원자비가 안 나와 있죠. 그쵸?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직접 원가와 가공 원가라고 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업이 두 개의 합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공 원가예요. 자, 가공 원가가 뭐죠, 여러분? 얘는 직접 노업이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직접 노업이하고 간접비를 두 개를 더해요. 그쵸?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라고요? 가공원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이놈을 제외한 나머지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재료비 얘만 왕따가 되는 거니까 얘를 빼고 맞죠? 나머지 이 두 개의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50이란 얘기예요. 50. 이해되겠죠? 50.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직접 재료비라고 한 놈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80인데 얘를 뺀 나머지의 가공원가가 50이라면은 결국 직접 재료비는 얼마이다? 80에서 50을 뺀 30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직접 원가는 얼마이다? 40이라 돼 있죠. 근데 직접 원가는 뭐의 합이에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의 합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합이 40인데 이미 우리는 무엇을 구했다? 직접 재료비가 방금 30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40이 되려면은
직접 원가 40이 되려면은 직접 노비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만 원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른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각 부문의 용역수 관계와 원가 발생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단계 배분법. 자, 단계 배분법 뭔지 알고 있죠? 자, 얘는 배부 순서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건데 가공 부분의 원가부터 배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아무튼 이에 따라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한 후에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조 부분에는요 3라인과 5라인이 있고요. 보조에서는 뭐가 있다? 가공과 연마가 있는데 누가 누굴 도와주죠? 당연히 보조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에 있는 이 가공 부분은 연마에다가 50%, 3라인에다가 30%, 5라인에다가 20%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연마 부분은 가공에다가 20%, 3라인에 35%, 5라인에 45%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조 부분끼리도 도와주는 용역이 있죠, 여기에. 맞죠? 자, 이거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무시한다면은요, 그건 뭐다? 직접 배우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직접 배우법으로 나왔다면 좀 쉬웠겠죠. 근데 얘는 뭐다? 단계 배우법이에요. 단계 배우법은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관계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상호 배우법처럼 완전히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그 일부만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배부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공과 연마 부분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배분할 거냐? 가공 부분을 먼저 배분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가공 부분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 세컨드 연마 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부분에 있는 이제 부분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가공 부분의 부분비의 발생 원가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산식 1이 되는 겁니다. 퍼스트 가공 부분의 40만 원을 어떻게 한다? 보조 부분에도 도와주는 거죠. 직접 배우법은 도와주지 않지만 단계 배우법과 상호 배우법은요 보조 부분끼리 용역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 부분이 뭐다? 연마에다가 50, 3라인에다가 30, 5라인에다가 20을 도와준 거죠. 그럼 다 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기를 어떻게 한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40만원 곱하기 100분의 50 절반이니까 20만원이 연마에 배부가 되었고요. 그쵸? 제가 볼까요? 여기 20만원. 자, 3라인에는요 100분의 30, 즉 10분의 3이죠. 그쵸? 그러면 10만원에 10분의 3이니까 얼마? 결국은 30%니까 30이 12만원 뿌려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요 뭐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는 게 아니고 40에서 이제 얘들을 뺀 나머지 8만원이 그냥 여기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퍼스트 가공 부분을 다 배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가공 부분이 먼저 배부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가공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세컨드 연마 부분이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연마 부분이 도와줄 때는 맨 처음 배부한 보조 부분의 가공 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고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처음 배부한 순서에 있는 부분은 맨 먼저 배부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연마 부분이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공 부분은 이미 배부를 다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만 고려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연마 부분도 배부를 할 건데 근데 쌤 연마 부분의 발생원가는 20만 원인데 왜 40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20이 맞았어요. 하지만 사라진 가공 부분한테 얼마를요? 20만 원만큼을 얻었기 때문에 이 20만 원도 같이 더해가지고 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이 아니라 가공한테 지원받았던 20을 더해가지고 40으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마 부분은 누구한테? 3라인한테 35%, 5라인한테 45% 이렇게 배부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40만원 곱하기 35%, 4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안분 계산할 때는요 이 퍼센테이지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냥 35라고 하는 이 숫자와 45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이다? 80이죠. 그래서 80분의로 가야 되는 거지 100%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에 대한 그런 의미는 없단, 그런 의미는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35, 45니까 80이죠, 80. 그럼 80분의 35, 80분의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0만 원 곱하기 80분의 35니까 17만 5천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는 나머지 22만 5천 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연마 부분도 이렇게 모든 배부가 끝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3라인에 집게 되는 재정가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3라인에서는 뭐다? 50만 원만큼이 발생되어 있었죠. 근데 가공과 연마한테 12만 원과 17만 5천 원만큼을 지원받는 바람에 3라인에서 발생한 이제 집계가 되는 전체의 재정가는 얼마라고요? 50에서 얘들을 더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79만 5천 원 4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계되는 재정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가를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세모에게 이론 문제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납부세액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경감 및 세공제 배운 적 있죠? 자, 간이과 세자 물론 포함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문제에서는 뭐다? 1, 2, 3번 중에서 이 1번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항상 부가치세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현금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단말기에서 끊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사업자가 물건 팔았을 때 카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은 정말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누구만 되는 거냐? 일단 법인 사업자는 안 돼요. 그쵸? 개인 사업자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결국은 작년이죠. 그럼 작년에 뭐가 공급가액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예요? 뺀 거예요? 부가세 뺀 거죠. 부가세 제외하고 공급가액이 얼마?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무슨 말이죠?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제외한다는 얘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10억 원 이하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언제? 작년에 그런 사업자들한테만 세공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서 물건 팔았다. 그러면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있겠죠. 그 결제 금액이 여기는 또 공급 대가예요. 대가란 말은 대가 뭐예요? 금액이 크죠. 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포함한 이 금액의 1.3%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한도는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만 한도예요. 1,000만 원 넘어가면은 그 이상은 세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0만 원이니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틀린 게 뭐냐? 첫 번째,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원화 용역의 공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얼마?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마다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죠. 자, 왜 틀렸을까요? 각 과세기간마다가 아니고요. 1년. 그렇죠?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1기 때 500, 2기 때 500 이게 아니고요. 그냥 1년이 1,00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일단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공제 대상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공제를 적용한다. 당연하죠.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냥 같은 이제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초과한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상으로 이제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 외에도 조금만 더 볼까요? 세액 공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쌤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건 알고 있죠? 이거는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거죠. 예정은 불가입니다. 그래서 1기 확정 때 만원, 2기 확정 때 만원이니까 결국은 연간 2만원만큼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마다 이제 전자로 제출하게 되면은 만원만큼 어떻게 한다? 공제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환급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납부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환급됩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전자세원계안서와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관한 세액 공제인데, 저 이제 그 전자세원계안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에게 세액 공제해주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의 사업장별의 공급가액이면 당연히 부가세 빼고, 그쵸? 부가세는 빼고 그 공급가액. 물론 면세가 있다면 면세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매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다? 법인 사업자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억 원 미만이니까 3억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간이가세자는 원래 안 되었는데 23년도 7월 1일부터는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 그 시점이 7월 1일 이전이라면, 즉 6월 30일 이전이라면 간이가세자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말 문제 정도로만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세액 공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발급 건수에 대해서 한 건당 200원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대신에 한도가 있죠. 연간 얼마? 100만 원까지만 한도로 해서 공제해 주고요. 당연히 환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가능한 건 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간이가세자는 환급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꼭 정리하세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한성의 23년 1기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우리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당연히 매출액에서 곱하기 뭐다? 1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쌤, 여기 매출액이 2천만 원 있으니까 곱하기 10% 해가지고 답 나오네요. 얼마? 200만 원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만 원이 안 보이죠, 그쵸?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순수한 매출액은 뭐냐? 회계학의 개념에서는 총매출 마이너스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법은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걔만 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자, 이거 기억나세요?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 그렇죠? 자, 공급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물론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빼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뭐다? 빼야 되는 것들이 더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도 들어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얘들은 뭐다?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말란 얘기죠. 이 말은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빼주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공급가액, 즉 매출액에다가 포함을 또 해야 된다 해서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즉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는 포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함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뭐다? 공제하지 않는 거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얘네들은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들은 매출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매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즉 판매를 하고 나서 사후에 일어난 그런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장대하 이렇게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일단 매출 애누리가 나왔네요. 매출 애누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 여기 있는 2000에서 3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빼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이 이거잖아요. 장대하에서 장려금. 그쵸? 자, 이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만약에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했다면요, 그때는 과표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주었다면은 그때는 공제하지 마라. 이 말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가만히 놔두어라 그 뜻이에요. 그쵸?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돈으로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그냥 가만히 놔두어라 그 뜻이에요. 가만히 놔두어라. 즉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천만 원에서 300을 빼요. 그럼 얼마? 1700이죠? 그럼 1700의 10%니까 얼마? 170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썸머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본 강의 때 쌤이 얘기를 드렸죠.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쌤이 깨끗하게 좀 지워놓았으니까 요거 일시정지해 가지고 필기하시고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뭐죠? 우리 열심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했죠. 자, 이거는 어떤 사업자가 그렇죠. 면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즉 면세가 되는 어떤 것들, 이것만 되는 거예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른 면세 품목은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농축수, 임산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원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 원래는 면세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공제받으려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에다 제출해라. 그러면은 공제 줄게. 물론 다 공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것만, 그렇죠, 이제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만 이제 공제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102분의 2도 있었고 104분의 4도 있었고 106분의 6, 108분의 8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먼저 옳은 거 보고 있죠. 법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몇 번이 몇? 불러주세요. 네, 106분의 6이었죠. 그 다음 간이가 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원래 간이가 사업자는 예전에 간이가 사업자의 그 기준은 혹시 얼마였죠? 직전 연도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공급 대가, 그렇죠? 작년에 1년 동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판매한 그 공급 대가가 얼마?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이가 사업자의 그 기준이 바뀌었죠. 어떻게? 이제는 작년에 연간 얼마? 8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8천만 원 미만까지 확대가 되면서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그쵸? 특히 4,800만 원 미만이면은요,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대신에 뭐다? 미안하지만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는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현행법상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예요. 3번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사용한 날이 아니고요. 무슨 날? 구입한 날이에요. 아시겠죠?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과 확정신고 시에 공제가 되는 겁니다. 4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정규증빙 없이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가 있다. 틀렸죠.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 안 됩니다. 농어민한테 구입한 이제 영수증은 정규증빙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누구? 제조업만. 아시겠죠?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음식점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소득세율에 대한 문제인데, 소득세율은 쌤이 늘 얘기하지만 외울 게 정말 많아요. 쌤도 못 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이론 내용들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그냥 외울 수 있는 건 외우시고,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찍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14번 내용 볼 건데요.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아래의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 외우시면 돼요. 여기 파란 색깔 공식이 나와 있죠?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쵸? 뭐 편의점이든 뭐 어디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하루에 일당 나오겠죠? 그 일당 나올 때 거기도 뭐다? 세금을 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얼마의 세금을 뗄 거냐? 그걸 계산하는 산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 근로소득, 즉 아르바이트 학생들 또는 뭐다? 일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첫째, 일당이 있으면 그 일당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15만원, 무조건 15만원 뺍니다. 그럼 빼고 나서 여기에서 6%를 곱하는 거죠. 이때 이 6%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세율의 최저 세율이죠. 그쵸? 최하의 세율 6%를 곱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구한 이 세금 있죠? 이 세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55%만큼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잘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일당이 하루에 얼마죠? 20만원이죠? 그러면은 괄호 내 하루 일당 20만원. 그쵸? 근데 이게 곱하기 며칠이에요? 4일이죠? 근데 4일인데 여기서 곱하기 4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급여에서 하루당 15만원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20만원에서 마이너스 뭐다? 15만원 빼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란 말은 1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죠. 얼마 나와요? 5만원이죠. 근데 이 5만원은 하루의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다?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4일이니까 5, 4, 20, 20만 나온다. 그 얘기 20만 나온다. 그럼 여기 20만원에서 이제 6% 곱하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 얼마가 나올까요? 12,000 나오겠죠. 2, 6, 12, 12,000원. 12,000원이 이제 내야 되는 산출세액이에요. 근데 무조건 12,000원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어떻게 한다? 추가로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주는데 몇 퍼센트? 55%를 공제해 줍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55%를 빼면은요, 나머지 얼마예요? 100%에서 55를 빼면 45%죠. 결국은 뭐다? 45%를 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55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에서 55%를 빼면은, 즉 100에서 55% 빼면은요 45%니까 그냥 45% 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죠? 5,400원 나올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요, 쌤이 전산세무2급 강의를 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 문제는 전산세무 1급에서 잘 내는 문제인데 우리 세무 2급에 나온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출제위원께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출제를 하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은 꼭 사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증명서류를 미수령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증명서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법적 증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뭐다? 예, 증빙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다른 말로 적격 증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적격 증빙. 그럼 쌤, 적격 증빙이 뭔데요? 적격 증빙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배웠던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쵸? 그럼 비용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걸 세법에서는요, 손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비용이다라고 부르지만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손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의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와라 그 얘기예요. 이거 받아오지 않으면 뭐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무조건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만 원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법인 사업자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어떤 비용을 지출할 때 건당 얼마? 3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까지는 굳이 적격 증빙 받아오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보이시죠? 3만 원을 초과한다면은요, 무조건 뭐다? 그때는 적격 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오셔야 됩니다. 3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3만 원까지는 봐주지만 3만 원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아오면은 어떻게 한다? 손금으로, 즉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건당 이제 3만 원 초과했는데 당연히 이제 증명서류를 미수령했다. 그러면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거래는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뭐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가산세 2% 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결론입니다. 일단은 원칙,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적격 증빙을 받아오던 받아오지 않던 일단은 뭐다? 그렇죠.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 영수증 받아와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만 3만 원까지는 뭐가 없다?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3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 영수증 받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그 금액의 2%는 무조건 가산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가산세는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산세 안 내려면은요, 무조건 3만 원 넘어가는 거는 법적 증빙을 받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많은 비용들 중에서 접대비는 예외예요. 접대비는 3만 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접대비는 3만 원 초과잖아요. 그때 법적 증빙 안 받아오면은 얘는 뭐다? 무조건, 이거 굉장히 무섭죠? 손금 분리산입. 무슨 뜻입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은요, 누군가가 뭐 영업사원이든 우리 뭐 대표이사님이든 간에 누군가가 거래처에다가 접대를 했다. 그럼 그 접대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3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 가지고 오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절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건 인정됩니다. 왜? 대신에 가산세를 내면 되니까. 가산세를 내고서라도 뭐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가산세고 뭐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다?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자체가 뭐다? 큰 벌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3만 원을 꼭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초과했다. 그런데 법적 증빙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가산세는 내야 된다. 하지만 접대비는 뭐다? 절대로, 그렇죠,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 자체가 큰 벌이니까 가산세는 뭐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접대비 중에서 경조금, 얘가 좀 걸리는 거죠. 왜? 경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래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친상을 당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 조의를 펴야 되겠죠. 근데 조의금을 3만 원 준다? 너무하잖아. 그 다음날 거래가 끊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좋다. 경조금은 20만 원까지는 법적 증빙을, 그렇죠, 받아오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경조금이 20만 원 넘었다. 그때는
적격 증빙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적격 증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와요? 그쵸? 조의금 주면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놓고 갑자기 막 세원기한서 끊어달래. 그러면 상주가 그쵸? 네, 분노하겠죠. 뭐 내일부터 너희들은 거래 안 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조금의 경우에는 세원기한서라든지 현금연금수준 카드점표 같은 거 못 받아와요. 못 받아오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렇죠. 뭐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이런 거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문자 같은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적격 증빙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원기한서라든지 그런 걸 받아올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때의 적격 증빙은 청첩장,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상당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문자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있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요 3만원과 얼마? 20만원.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사업자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에서 경조금의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필요 없다고 했죠? 그 외의 경우에는 3만원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당연히 적격증빙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전산세무 2급 107회 이론 문제 풀이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